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재무회계 이론. 어떻게 보면 이론이 참 어려워요. 그죠? 이론이 말로만 돼 있어서 어쨌든 이건 자주 읽어보셔야 두세 문제를 확보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32쪽 32페이지의 금융상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상품의 정의.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일방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이것도 금융상품은 기본적인 공부가 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매출채권, 대여금부터 할까요? 한쪽에 대여가 있으면 다른 쪽은 차입이죠. 지금 중요한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이 되고 한쪽에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 만약에 이쪽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자본이 발생하지만 투자한 사람은 투자지분증권이죠. 투자지분증권이니까 그냥 투자주식이라고 합시다. 개념상 투자주식. 사채를 발행했으면 그 사채를 구입한 사람은 투자사채. 물론 투자채무상품이죠. 투자사채라는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이 되고 다른 쪽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통틀어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 많이 보던 거죠. 길게 안 할게요. 여기 금융자산에는 현금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 권리이익을 해가지고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죠. 예를 들어 이쪽에 차입금이나 여기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이 차입금을 상환한다, 사채를 상환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죠. 또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교환. 자산이니까 자산은 내가 받을 거라는 개념이니까 유리한이죠. 또 자기 지분상품, 주식 같은 거, 주식 말고도 여러 가지 파생상품도 있지만 어쨌든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많이 본 걸 겁니다.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곤란하죠. 자, 기본 그 OT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회계관리 1급 또는 전산세무 2급까지는 공부하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안 지웠네. 자, 그 다음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 의무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 자산은 유리한 조건. 부채는 불리한 조건. 그런 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불리한 조건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도 금융부채다. 그 뒤에 다시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겁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지분상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그 지분상품이라고 하더라. 뭐 보통 주식 말고도 우선주, 콜옵션, 풋옵션 등등등이 있다. 그 다음 금융상품은 계약에 기초한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이므로 실물자산, 중요한 거죠. 실물자산,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 그리고 무형자산도 있고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또 미지급법인세도 있네. 의제의무, 충당부채 이런 거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 별표 5조 어깨 쳐놓으세요. 이건 중요한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진하게 써놨죠? 다시 아까처럼 매출채권, 매입채무, 대여금, 차입금처럼 쌍방 계약에 의해서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됐고 금융부채를 상환할 때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 이런 게 아니죠. 또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현금 등을 지급해야 될 의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투자부동산, 그리고 특히 선급금, 선수금, 계약금이죠. 만약 계약금을 받았으면 돈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약금에 상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인 거지 현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 부분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하지 말래도 또 합니다. 강의만 꾸준히 듣고 계시면 하기 싫어도 할 거예요. 또 어차피. 자, 여러분 교재에 빨간색 써드린 거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 큰 2번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무형.
그러니까 현금 흐름 특성 그리고 사업 모형이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표 있죠?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원리금, 원금과 이자,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또 원리금이 아닌 원금과 이자 말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 모형, 원리금만 받을 수치 목적, 현금 흐름을 받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또는 수치와 중간에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공정가치 상승을 노릴 수도 있는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도를 목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분류할 때 자 먼저 여기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단기손익 금융자산, 삼각공과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 기본이죠. 별표 2,000억 같은 두 개 쳐놓으시고 그리고 삼각후원가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지금 여기서는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삼각후원가 A시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A시금융자산 여기 영어 써있죠? A시금융자산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있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도 있고 3번에 1번에 또 있죠? 삼각후원가 2번에 1번 삼각후원가 금융자산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또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 삼각후원가 금융자산.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래서 OCI 이렇게 하죠. OCI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이니까 페어밸류에서 FV 참 이래도 어려워. FV, OCI 금융자산 이렇게도 하고요.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이렇게 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그랬죠.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길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줄여서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센스껏 하셔야 돼요. 기타 포괄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죠. 말 그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측정한다. 이건 우리 기본적인 회계원리 배운 사람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기타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에서 단기손익 인식한다. 프로피트 앤 로스에서 PL 그래서 FB, PL, FB, OCI 이런 식으로 약자 시험에는 물론 약자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편리상 표시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참고만 하시고 이것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정확한 개정 과목이죠. 근데 이것도 줄여서 그냥 이렇게 단기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 단기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나와도 센스껏, 눈치껏 야가 야고, 야가 야구나 알아두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금융부채. 금융부채도 단기손익 금융부채, 또 삼각후원가 금융부채, 기타로 구분한다. 이런 정도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금융부채 다시 합니다. 지금은 금융상품의 정의가 중요해요. 핵심은 계약에 의해서 일방은 금융자산, 다른 쪽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갑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이건 진짜 회계원리 기초 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 1번 자산의 분류 있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중에 자산 분류 있죠.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여기서는 제목만 써놨는데 제목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기는 별표 8,0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외우세요. 근데 이미 웬만한 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비유동자산은 1년 초과잖아요. 1년 이내 유동과 당좌. 참고로 유동자산 중에 당좌와 재고가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당좌 자산이라는 구분은 원래는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없죠. 근데 우리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참고로 국제 기준은 당좌 자산이라고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다. 유동과 비유동이라고만 돼 있어요. 국제 기준은. 그 다음에 어쨌든 당좌와 재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비롯한 매출 채권, 대여금, 선급선수금, 단기손익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다 당좌 자산이고 상품, 제품, 제공품 이런 게 재고 자산이고 그 다음 장기성 자산,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있더라. 이것도 국제 기준에서는 엄밀하게는 투자 자산이 따로 없습니다. 국제 기준을 기준하자면 이런 분류 명칭은 없어요. 자, 투자 부동산, 유형 자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제 기준은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분류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다 본 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산 분류, 특히 유동과 비유동, 여기는 뭐 정확한 퍼센트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3번에 1번 이상은 나옵니다. 1년에 2-3번은 나와요. 적어도 1년에 2번이나 3번은 이 분류, 자산 분류, 유동자산, 그중에 재고자산이 아닌 거, 뭐 유형자산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유동자산 쪽에 조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해두시고, 자, 다음에 2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완전 회계원리 기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금,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 소액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현금성 자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34페이지 하단에 쭉 적어드렸죠.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딱 보시고 아실 거고, 만약에 모르겠시오, 안 배웠시오 그러면은 가지고 기본 회계원리나 회계관리 1급 또는 전산세무 이것까지 공부했던 내용 잠깐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질문하세요. 최선 성의껏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첫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까지는 깔아놓은 상태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직은 배운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지나가면 안 배웠던 것들이 속속 나올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35쪽. 이번에는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채권 채무.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뭔가 나오겠죠. 뭔가는 나오겠죠. 자, 우선 채권 채무. 수취채권, 지급채무, 채권채무 중에 매출채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설마 매출채권이 뭐뭐 있다 모르면 뭐 귀민머리 2개씩 뽑으세요. 그 다음 매입채무, 지급채무 중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합한 거.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머리털 뽑으셔야 돼.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인데요. 중요한 거 35쪽 하단. 35쪽 하단에 보면 매출채권 계정, 외상매출금 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이 있잖아요. 계정. 자,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무조건입니다.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저랑 뭐 전산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분계와 전기 강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분계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40개 중에 한두 개 될까 말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계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T계정 구조, 우리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온댔죠? 못 들었는데요. 그럼 안 되죠? 전 시간에 했어요. 거의 5대5 내지는 4.5 대 5.5. 계산이 많이? 적게. 계산이 좀 적게가 일반적이고, 물론 간혹 미친 척하고 계산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반반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때 계산이 어떤 공식을 외워서 해결하는 무슨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제요? 아니고 이렇게 회계에서만 쓰는 T계정. 요건 T자가 아니라 무슨 박스처럼 돼 표처럼 돼 있지만 T계정이죠. 이 T계정 구조를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근데 진짜 여기서 거래입 판료소를 모르고 계신 분 있나요? 그럼 양심의 발을 얹고 거래입 판료소를 쓸 수 없으면 재경책을 잠시 덮어두시고 다른 거부터 하고 오세요. 양심의 발을 얹고 거래입 판료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이거 모르면 진짜 재경책을 잠시 덮어두세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지 마시고. 자,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죠? 그 다음 수익 대변, 비용 차변. 이거 못 쓰는 사람은 진짜 해야 돼요. 파이팅 해야 된다고요. 저는 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원래 있는 쪽이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본 증가, 대변.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그 위치 자체가 발생이죠. 수익과 비용은 그 자체가 발생. 그리고 반대쪽에 감소. 자산 감소,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감소, 차변. 이렇게 되죠. 이게 거래입 판료소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외상매출금 하자마자 머릿속에는 자산이 떠올라야 되고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럼 자산은 무조건 기초가 차변입니다. 기초가 차변이면 그 말은 대변이고. 그리고 외상매출의 증가죠. 외상매출액, 엄밀하게는 외상매출액이고 대변이 회수액입니다. 회수액. 그리고 대손 발생, 손상된 거. 그럼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회수액을 구하라는 문제. 그럼 T계정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함정.
외상 매출이지 여기에는 현금 매출이 오면 안 되죠. 지금은 분명히 외상 매출금 계정이니까 현금 매출이 오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기본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입니다.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고 대변에 외상 매입액, 외상 매입금의 증가니까 외상 매입이죠. 또 외상가 갚은 거, 지급 상환한 거 갚은 거 차변입니다. 그러니까 T계정 구조는 거래입 판료소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함정을 판다면 현금 매입액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외상 매입금 계정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은 거래입 판료소의 입각에서 생기초 올립니다. 이거를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계산 문제도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받으러옴, 지급어음도 똑같은 원리로 받으러옴 자산이니까 차변, 지급어음 부채니까 대변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요한 거 나옵니다. 36페이지 수취채권을 이용한 자금의 조달. 3번 제목이 잘못됐죠? 제목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중에 세 번째가 수취채권을 위한 자금의 조달. 그 중에 첫 번째가 팩토링. 사실은 이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건 별표 9,0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어음 할인. 근데 안 배웠시요? 배웠죠. 자, 매출 채권의 양도 팩토링은 솔직히 안 배운 사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금융기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거래은행 금융기관에 맡기고 자금 융통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자금 융통. 이건 알고 있죠.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돈을 땡겨 쓰는 게 어음 할인이었다면 어음은 할인이라고 하고 외상 매출금은 팩토링이라고 합니다. 팩토링. 그래서 팩토링이 있어요. 그래서 팩토링은 뭐 따로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팩토링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어음 할인입니다. 자, 뜻은 이미 됐고 이때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할인받으면 받으러움이 없어지죠.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면서 할인료를 뺀 나머지 실소금을 받잖아요. 할인료를 뺀 나머지 실소금. 그래서 할인료 계산하는 공식이 쭉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교재 분계 1, 2, 3, 4, 4개로 적어드렸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암기하셔야 돼요. 결론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걸로 보지 말고 예제로 풀을게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풀어드릴게요. 예제 1번 갑니다. 받으러움의 할인 예제 1번. 받으러움의 할인. 자, 먼저 H상사는 액면 60만 원짜리 만기 6개월짜리 어음을 X1년 3월 달에 받아서 2개월간 보유하다가 6월 1일 날 그러니까 3, 4. 계산이 안 맞는데? 3, 4. 2개월간 보유했다면서요. 3월 달에 받아서 2개월간 보유하다가 6월 1일. 제가 이렇다니까 몇 번을 봤는데. 어쨌든 그러면 6월 1일이 아니라 3월 달하고 4월 달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2개월이면 5월 달이 6월 1일이 아니라 5월 1일로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5월 달로 바꿔주세요. 5월 달. 왜 이게 안 보일까요? 5월 달로 일단 바꾸세요. 자, 그리고 가로 1, 2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이자부. 자, 뭔 소리냐? 자, 받을 어음이 있었어요. 받을 어음이 있었습니다. 액면 60만 원짜리였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그냥 이게 다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무이자부다. 즉 어음 없어. 이게 다야 그냥. 그리고 만기는 6개월짜리. 원래 3월 1일 날 받았는데 만기가 6개월짜리고 그게 다야 그냥. 6개월짜리. 자, 그랬는데 2개월 보유하다가 6월 1일이 아니라 3, 4니까 5월 1일 두 달 뒤에 어음을 할인한 거예요. 자, 받을 어음을 넘겨줍니다. 받을 어음 60만 원짜리를 넘겨줍니다. 물론 답은 있어요. 답은 다 써 있습니다.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제거 조건 충족, 오른쪽에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즉 매각 거래와 차익 거래가 있는데 결론 매각 거래만 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할인료를 뺀 나머지 실수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할인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할인료를 60만 원 곱하기 그리고 문제의 할인율이 10%로 할인받았죠? 0.1.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는 할인율 같은 건 다 연 단위니까 1년 12달 월 단위로 이게 연 단위 이게 연 10%니까 1년에 12달이잖아요. 12분의 자, 중요한 건 아까 6개월짜리 어음이었고 지금 2개월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달 남은 거죠. 미리 땡겨받으니까 땡겨받는 미경과 기간만큼을 할인료로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6만 원이고 12분에서 3분의 1이니까 2만 원인가요? 2만 원. 맞아요? 2만 원. 2만 원의 할인료를 뺀 나머지 58만 원을 뭐 현금이든 예금이든 받는 겁니다. 현금 받고 나머지는 중요한 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런 경우에는 할인료가 곧 처분 손실로 적힙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이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전산회계 2급 수준이에요. 이건 세무가 아니라 회계 2급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3월 1일 날 받으러 오미 6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건이 6개월 만기인데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겠대요. 6개월 뒤에는 이자를 주겠대. 그게 가로 2번 액면이자율 8% 이자를 주겠대요. 이런 조건이었을 때, 자, 이제 2달 후에 5월 1일 날 어음을 할인하게 됩니다. 그럼 받으러 오미 없어집니다. 자, 근데 아까는 없었지만 지금은 뭐 하나가 또 생깁니다. 적어도 2달은, 적어도 2개월은 내가 보유하고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던 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에서 발생주의다, 실현주의다 들어보셨죠? 실현주의, 즉 실현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자, 2달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보유한 2달 동안의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실현된 이자는 60만 원 곱하기 8%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0.08 곱하기 12분의 2. 1년 12달 중에 2달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실현된 겁니다. 실현주의를 기억하시면서. 그럼 6848 4,800원에 6분의 1이면 6848 800원이 되나? 800원. 8,000원이네. 저는 시험 안 봐요.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할인료입니다. 할인료를 계산하기 전에 아까는 만기에 받을 금액 6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할인료를 계산하고 싶어도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만기 수취액을 구해야 돼요. 만기 수취액을 구해야지만 할인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만기 수취액은 60만 원 액면에다가 플러스 이자입니다. 이때 이자는 60만 원에 8% 0.08에 만기가 6개월이었잖아요. 곱하기 12분의 6.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6848 48,000원에 12분의 6이니까 24,000원. 624. 그럼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624를 받았을 것이다. 62만 4천원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오늘 2달 지나고 할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할인료를 계산해야죠. 그럼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6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할인을 해버렸어. 할인율 10%. 그리고 기간 4달 땡겨받았죠. 12분의 4. 아까 미실현, 미경과 기간이잖아요. 미경과 기간. 여기도 미경과 기간. 계산하면 624에 12분의 4, 3분의 1이면 얼마지? 208인가? 28,000원이죠. 28,000원이죠. 28,000원 맞죠? 그래서 할인료가 28,000원입니다. 할인료가 28,000원. 그럼 실수금은 만기에 받을 금액 624에서 28,000원을 빼면 되죠. 빼면 603, 200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603, 200.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차 차액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럼 대변합계가 608이고 603이니까 4,800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 나왔다면 이거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할인료가 얼마다 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구할 때 어렵지요. 왜냐하면 아까는 할인료가 곧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지만 지금은 할인료가 아까 얼마였죠? 할인료가 28,000원인데 처분 손실은 4,800원 달라요. 그리고 아까 없었던 이자 수익이 새로 생겼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분개를 할 줄 알아야만 이 실수금은 만기 수취액에서 할인료를 뺀 금액이 실수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차 차액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개를 할 줄 알아야 풉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문제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할인료를 물어봤다. 그럼 이게 답이죠? 28,000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물어봤다. 그러면 4,800원이 답이죠? 그런데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뭐라고요? 졸았어요 또? 안 돼. 지금 집중해야 돼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다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 이거 이자 수익 수익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건 수익이고 이건 비용이니까 이 차액이 바로 즉 8,000원에서 4,800원을 뺀 3,200원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저 순이익이 증가하죠. 수익이 크니까. 됐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처분 손실 얼마냐 또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할인료가 얼마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나중에 더 하다 보면 이 처분 손실을 조금 더 빨리 구할 것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빠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헷갈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가 한 번쯤은 더 설명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다 그럼 얘하고 얘를 동시에 구해야 돼요. 분계를 써놓고 보면 쉽죠. 근데 분계를 안 하거든 보통. 안 하고 신나게 계산만 해. 그럼 나중에 여기에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려면 쉽지 않죠. 제일 좋은 건 분계하는 겁니다. 분계를 해놓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문제당 1분 이상, 1분 15초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이 예제를 몇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잘 생각하시면서 분계 구조를 익혀두시고 여러분 해답란에 매각거래와 차익거래에 있는 건 고민하지 마시고 매각거래만 보시면 됩니다. 매각거래만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4절 제일 중요한 거 매출 채권의 손상 즉 대손. 이것도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 대손. 근데 이것도 다 아는 거라 뭐 길게 안 할게요. 짧게 갖겠습니다. 자 대손 뜻 매출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사망 기타 사유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융자산을 못 받게 되는 걸 손상 또는 대손이라고 하더라. 손상. 그래서 손상회계 처리는 기대 신용손실금액 추정액을 손실중단금, 즉 이 대손중단금이죠. 손실중단금이나 대손중단금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예요. 당해채권에서 차감으로 처리한다. 알고 있는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신용손실, 그러니까 내가 거래처별로 채권 받을 금액이 있는데 거래처별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원래 따로따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해서 손실중단금, 대손중단금으로 인식한다.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회계 배운 사람은 회계 2급부터 전산회계 2급부터 생기초 때부터 다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여러분 교재 38쪽에 보면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기준 쭉 나오죠.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분 교재 바로 위에 38쪽 위에 보면은 신용위험의 정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 가지고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때 또 유의적 증가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신용손실 추정할 때 뭐 12개월 기준으로 추정하냐 전체 기준 2년, 3년에서 다 추정하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다시 판단 기준으로 와서 신용위험이 그 만약에 제가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가 차입자의 유의적 재무적 어려움 거래처가 이번에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업주인데 이 회사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이 회사는 더 어려워서 완전히 재무 상황이 완전히 그래서 월세도 안 나오고 뭐 매출도 줄고 매출 줄는 정도가 날아가 버리고 월세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주겠다 막 난리가 났어요. 나도 그렇지만 얘는 더 그래. 얘는 이미 소문났어. 뭐 이런 거 대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계약 불이행이나 연체되고 있어요. 내가 받을 돈을 그쪽에서 이미 3개월째 연체되고 있어. 제가 말이라도 이러면 좋은데 건물주예요. 간물주. 좋죠. 요즘 조물주에 건물주라며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넘어가요. 근데 건물주인데 만약에 집세를 3개월 동안 지금 연체하고 있는 상태, 5개월째 연체 중이야.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채권을 물론 보증금액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거래처라고 생각하면 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되고 있다.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러면은 대손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에 불가피한 완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자를 만약에 5%로 계약을 했는데 얘가 맨날 이거 빚을 다 쓰러져 가요. 5%를 받기는커녕 안 되겠다. 1%로 낮춰줄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역시 손상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 어려움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 시장의 소멸, 뭐 상장 폐지 이런 거 있죠. 상장 폐지가 꼭 손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면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또 이미 발생한 손실을 반영해서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상출할 때, 그러니까 이미 거래처가 재무 위험이 안 좋아서 더 할인을 해서 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건지자 더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다 손상의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회계처리로 갑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 다 매번 회계 아주 기초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던 대손 예상, 손실 예상될 때, 자 기본적으로 추산액을 구하죠. 그래서 매출 채권 잔액, 매출 채권을 먼저 전제로 하잖아요.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추정률 퍼센트를 곱해주죠. 이게 추산액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를 플러스 값이 나오면 추가 설정하거나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환입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 설정할 때 추정액을 구한 다음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기본 지식, 사전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재경을 해야 돼요. 재경이 아무리 문제은행식이고 심지어는 답에 손들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지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안 돼 있으면 빨리 기본 베이스부터 채우고 오셔야 됩니다. 자, 추정액에서 대손 추산액에서 충당금을 뺀 분계, 기본적으로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또는 손상 차손, 대변의 대손 충당금 또는 손실 충당금. 자, 잠깐. 여러분 교재 그 뒤에 있는데 여러분 교재 39쪽에 계정 그려드렸고 그리고 요 뒤에도 계정을 그려드렸는데 다시 여기서 이 분계를 보시고 대손 충당금 계정에 적어볼까요?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대손 충당금, 원래 본질 성격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 보다시피 대변이 발생입니다. 그럼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예요. 그래서 기초 잔액은 대변이고 기말 잔액은 차변입니다. 이때 요 기말 잔액으로 표시될 금액은 다른 말로 하면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단기말 대손 예상액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물론 바꿔 말하면 기초잔액은 이게 단기말이면 얘는 전기말이죠. 전기말에 대손으로 추정했던 금액이다. 전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별표 9,0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아직도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이 증가죠. 자, 이 분계할 때 충당금이 대변 오니까 대변이잖아요. 그리고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로 적히겠죠. 생기초 때 분계를 전개한다면 대손상각비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말하면 추가 설정. 내용으로 말하면 추가 설정이고 이게 바로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니까 IS 손익계산서. 원래는 IS가 뭐 CIS라고 해야 맞는데 IS 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IS상 대손상각비, IS상 대손상각비 또는 IS상 비용 이런 식으로 문제로 출제됩니다. 만약에 문제로 출제되면 이게 대손상각비 얼마냐 그러면 이 계정 여기에 나오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추산액보다 충당금이 많아서 마이너스 나왔다 환입시킨다. 환입시킬 때 분계는 충당금을 차변으로 없애주고 대변에 환입을 시켜주죠.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할 항목. 어쨌든 충당금이 차변에 옵니다. 그럼 충당금 차변에 오죠. 추가 설정의 반대. 추가 설정의 반대에 환입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환입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추가 설정 환입 요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손 예상할 때의 구조입니다. 대손 예상할 때의 구조. 그래서 추가 설정은 대변, 반대로 환입은 차변. 그리고 지금은 대손 예상할 때잖아요. 지금은 대손을 예상할 때고, 자, 충당금이 대변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대손 발생. 대손 발생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못 받게 됐다, 확정됐다는 얘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에이, 포기하자.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빨리 포기해야 돼. 그래서 충당금하고 상계시키죠. 자,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에 있던 충당금하고 상계시킵니다. 대손 충당금은 원래는 대변에 있던 거.
대손 발생하면 차변에.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만약에 100억을 못 받게 됐는데 충당금이 70억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충당금 계정 차변이죠. 그럼 계정이 옮길 때도 충당금 차변입니다. 여기가 대손 발생이죠. 대손 발생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계정 그릴 때 기본은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다. 특히 기말 잔액은 당기말 대손 추산액이다. 명심하시고, 그리고 추가 설정이 대변, 그리고 대손 발생이 차변. 이게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뼈대가 되는 거 항상 머릿속에 심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나중에 보시고 이 계정 구조를 일단 익혀두세요. 자, 그리고 상가채권 추심. 이미 대손됐다고 포기해서 장부에서 제거시켰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나중에 상각했던 채권, 장부에서 없애버렸던 채권을 회수했다, 추심, 회수했다면 그때는 원래 대손됐던 분계를 취소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대변에 무조건 충당금 적어도 결론은 같아요. 충당금을 늘려주면 만약에 대손상각비가 있었는데 그대로 회수됐다면 원래는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써도 돼요. 결론 충당금을 적어도 결론은 충당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말의 결산 때 대손상각비는 줄어들어서 적은 거나 똑같아요. 뭔 소리야? 몰라도 돼요. 결론은 충당금 적어도 돼요. 충당금 대변이죠? 대변입니다. 대변에 지금 이거는 상각채권 추심이죠. 상각채권 추심이죠. 상각채권의 회수, 추심 이런 것들이 대변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 구조, 기초 대변, 기말 차변, 추가 설정 대변, 대손 발생 차변이 기본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환입이나 상가채권 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정을 친절하게 그려드렸지요. 그래서 39쪽에 나오는 T계정 구조, 대손 충당금 계정은 완벽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될지 나중에 보세요. 이 계정 구조가 돼 있어야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풀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안 했어. 그럼 문제 풀 때 헷갈리죠. 그러니까 기본 계정. 지금 하는 우리 기본 이론들이 돼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예제 2번이 있죠. 예제 2번이 있는데, 요거는 대손 예상하는 건데, 대손 예상할 때, 기본적으로는 보통 매출 채권에 대해서 뭐 대손 추정률 퍼센트를 곱해서 문제는 보통 뭐 1%, 2% 이런 식으로 매출 채권이 3억 원이다. 그럼 2%다. 3억 원의 2%면 600인가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면 되는데 예제 2번 보시면 거래처별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외상매출 총액은 250인데 그 표에 보니까 뭐 그중에 100만 원은 경과기간이 아직 안 지났고 기대되는 손실 예상률은 0.5%. 기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거의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50만 원은 30일까지 경과됐고 0.8%. 그리고 40만 원은 90일까지 1% 이런 식으로 매출 채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대손 추정률도 0.몇 %부터 1%, 2%, 5%, 10% 이런 식으로 추정률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계산을 여러 번 시키는 거예요.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리면서 시간 뺏기죠. 근데 다행인 건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절반 이하입니다. 그냥 반반이거나 절반 이하거나. 계산 때문에 시간 뺏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이거보다는 앞에 있던 어음 할인 같은 건 반드시 계산기 누르면서 해야 되고, 요 예제 2번은 뭐 계산기 몇 번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계산기 해서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 한 방에 구하느냐, 이걸 여러 번 구하느냐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본 베이스가 되는 회계 원리에서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어음 할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손에 특히 이거 대손 충당금 계정 구조,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